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집과 기억의 문을 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느 도시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얼마나 멀리 퍼져나가는지 알게 되면 기쁠 거예요. 그럼 편안하게 감상해 주세요. 두려움의 냄새는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저 땀 냄새, 날카롭고 시큼한 냄새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40년 동안 향기 화학에 몸담아온 저는 김선우입니다. 저는 더 잘 압니다. 두려움은 젖은 분필 냄새, 천둥치기 전 오존 냄새, 그리고 입술에 묻은 피마처럼 희미한 금속성 향이 납니다. 오늘 아침 제 부엌에는 바로 그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때는 그 근원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부엌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곳은 언제나 제 집의 심장 같은 크고 밝은 공간이었죠. 참나무 조리대 위에는 최고급 밀가루, 첫눈 같은 슈거 파우더, 그리고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진한 체리 한 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저녁 식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제 아들 이준호가 화해의 저녁 식사라고 부른 자리였죠. 갈비뼈 아래 어딘가에서 무겁고 끈적이는 불안감이 꿈틀거렸습니다. 저는 그 감정을 애써 밀어냈죠. 외아들이 찾아오겠다는데 엄마가 기뻐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지만 경험은 냉혹한 스승입니다. 이준호와 그의 아내 최수연의 방문은 늘 한 가지 의미였습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것. 이준호의 또 다른 천재적인 스타트업이 망했고 최수연은 자신들이 꾸며낸 지위에 걸맞은 차량을 새로 마련해야 했지만 그 비용은 제가 지불해야 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오래된 집의 향기를 폐속 가득 채웠습니다. 제 집은 천장에 다발로 매달려 있는 말린 허브, 백리향과 라벤더, 오래된 나무와 밀랍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안전의 냄새, 제 성공의 냄새였습니다. 저는 이끼색의 엄격하고 짙은 녹색 드레스 깃을 고쳐 입었습니다. 최수연은 항상 제 옷을 보고 박물관 전시품 같다며 코를 찡그렸죠. 패션은 변해도 스타일은 남는 법이죠. 이제 반죽을 할 시간이었습니다. 이준호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체리파이를 부탁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죠. 그는 보통 집밥을 구시대 유물 취급하며 레스토랑 음식을 선호했으니까요. 하지만 메시지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어릴 적 그 체리파이 좀 빨리 구워줘. 우리 집밥이 그리워. 저는 가스레인지로 다가갔습니다. 그것은 제 자부심이었죠. 세기 초에 만들어진 육중한 주철 가스레인지를 복원하여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미식의 세계로 우리를 데려갈 준비가 된 기관차 같았죠. 오븐 밸브를 돌리며 익숙한 가스 새는 소리와 복원 과정에서 설치한 앞전 점화 장치의 건조한 딸깍 소리를 기대했습니다. 딸깍, 고요, 다시 한번. 딸깍,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스는 나오고 있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첨가하는 미묘하고 역겨운 유황 냄새, 메르캅탄을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불꽃은 붙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저는 향수 공식을 만들 때와 같은 꼼꼼함으로 항상 기기를 관리했으니까요. 고장은 단순히 짜증나는 일이 아니라 모욕적인 일이었습니다. 저는 성냥으로 불을 붙여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휘발성 물질을 다루며 형성된 화학자의 직감이 저를 멈췄습니다. 가스가 축적되면 작은 불꽃도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전화를 들어 박철수 씨에게 걸었습니다. 박철수 씨, 안녕하세요. 김선우입니다. 오븐에 문제가 생겼어요. 네, 급해요. 저녁에 손님들이 오거든요. 박철수 씨는 2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65세 정도의 건장한 남자로 기계에 대한 지식이 예술의 경지에 이른 전직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항상 기계 기름 냄새와 저렴하지만 정직한 담배 냄새를 풍겼는데 저는 그 냄새가 좋았습니다. 거기에는
신뢰감이 있었죠. 그는 현관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들어와 요즘 젊은 세대에게서는 보기 드문 존경심으로 제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신가요, 김선우 여사님. 뭐가 그렇게 심술이 나셨나요? 박철수 씨, 불이 안 붙고 냄새도 이상해요. 밸브를 잠갔는데도 너무 강한 냄새가 나요.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공구 가방을 꺼내 가스레인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창가로 가서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잎이 떨어진 라임나무의 검은 가지들이 회색 하늘을 긁고 있었습니다. 겨울을 기다리는 자연처럼 저도 이 저녁 식사를 기다리며 굳어 있었습니다. 뒤에서 금속이 덜거덕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철수 씨가 전면 패널을 제거했죠. 이런,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흥미롭군. 그리고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에 제 속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도구 소리가 멈췄습니다. 김선우 여사님. 박철수 씨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그의 상냥한 쉰 목소리는 사라지고 마치 통 속에서 나오는 듯 먹먹하게 들렸습니다. 문간으로 좀 떨어져 주십시오.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박철수 씨는 웅크리고 앉아 있었지만 더 이상 파이프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늘 혈색 좋던 그의 얼굴은 오래된 종이처럼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거기 뭐가 있죠, 박철수 씨? 노출입니다. 불을 켜지 마십시오. 그가 일어서며 속삭였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부자연스럽게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제발 가스레인지 스위치를 만지지 마십시오. 그는 제게 손가락으로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지만 너무 가깝지는 않게 했습니다. 저는 공기 중에 긴장감이 응축되는 것을 느끼며 다가갔습니다. 보십시오. 그는 드라이버로 가스레인지 내부 구리관들이 얽혀 있는 곳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제 시력은 젊을 때 같지 않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메인 버너로 연결되는 가스관이 단순히 느슨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트가 거의 완전히 풀려 있었고 마지막 나사산에 간신히 매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옆에 뒷벽에 절연 테이프로 깔끔하게 감겨있는 작은 값싼 주방 타이머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거기서 앞전 소자로 전선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모가 아닙니다. 김선우 여사님. 박철수 씨가 스웨터 소매로 이마를 닦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군가 여기에 손을 댔어요. 타이머는 그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1시간 뒤에 불꽃이 튀도록 설정되어 있고 밸브는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만약 지금 오븐에 불을 붙이려고 문을 닫았다면 가스가 10분 안에 공간을 가득 채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죠. 저는 화학자입니다. 저는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 폭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그것은 화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벽을 날려버리는 충격파입니다. 그것은 즉각적인 죽음입니다. 그 순간 조리대에 놓여있던 제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범해서 비명보다 더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저는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화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이준호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우리 출발했어. 빨리 파이 오븐에 넣어줘. 우리 도착할 때쯤 다 익게. 수연이가 뜨거운 거 먹고 싶대. 메시지 시간은 11시 45분이었습니다. 저는 가스레인지 안에 타이머를 봤습니다. 그것은 12시 30분에 작동하도록 설정되어 있었는데 파이가 노릇노릇하게 구워질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제 주변 세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지러움도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수정처럼 선명해졌습니다. 빗줄기 속의 먼지 하나하나, 벽에 난 작은 균열 하나하나까지 제 심장 소리는 메트로놈처럼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뚝뚝뚝.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형 집행이었습니다. 제가 홍역을 앓을 때 간호했고
최고의 대학 학비를 대주었고 빚을 수없이 갚아주었던 제 아들. 그는 단순히 돈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다리는데 지쳤던 것입니다. 제가 제 명대로 죽기를 기다리는데 지쳤던 것입니다. 그는 저를 이 집과 함께 산산조각 내서 파괴하고 그 잿더미 위에서 비탄에 잠긴 고아 역할을 하며 보험금을 타내려 했던 것입니다. 제 입술이 늘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코너에 몰린 짐승이 갑자기 자신이 희생자가 아니라 포식자임을 깨달았을 때의 으르렁거림이었습니다. 눈물? 아닙니다. 눈물을 흘릴 시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은 화학의 시간, 반응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박철수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냉장고에 등을 기댄 채 저를 공포에 질린 눈으로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제가 히스테리를 부리거나 경찰에 전화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박철수 씨, 제 목소리는 침착하고 심지어 차갑게 들렸습니다.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이거 고칠 수 있으세요? 지금 고치라고요? 그는 당황했습니다. 김선우 여사님, 소방서와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건 살인 미수예요. 여기에 타이머가. 아니요, 제가 잘라 말했습니다. 아직 경찰은 안 돼요. 저는 제 서랍장으로 다가가 서랍을 열고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 비상 생활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박철수 씨 앞에 놓았습니다. 그의 반년치 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박철수 씨, 타이머를 제거해 주셨으면 합니다. 너트를 조이고 모든 연결 부위를 확인해 주세요. 가스레인지는 완벽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도 제 말 들리세요? 아무도 당신이 여기서 본 것을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돈과 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뒤섞인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차를 대접했던 상냥한 노파가 아니라 강철 같은 다른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대로 맞이하실 건가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들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할 겁니다. 박철수 씨, 그들은 그걸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도구를 들었습니다. 작업은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저는 그가 조심스럽게 타이머를 제거하고 주머니에 숨기고 밸브를 조이고 비눗물로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다 됐습니다. 그가 마침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시계처럼 작동합니다. 안전해요. 고마워요. 박철수 씨는 짐을 챙겼습니다. 그는 이미 문 옆에 서서 제 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는 작업복 옆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김선우 여사님, 이거도 찾았습니다. 그는 돌아와 작은 검은색 물체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성냥갑보다 크지 않은 크기였습니다. 가스레인지 뒷벽의 양면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못 보고 고정 장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와이파이 모듈이 달린 초소형 카메라였습니다. 작은 녹색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저를 덮쳤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저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려 했던 것입니다. 이준호와 최수연은 지금쯤 차 안이나 카페 어딘가에 앉아 스마트폰 화면으로 제 부엌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성광을 그들의 어머니가 횃불로 변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렌즈의 검은 구멍을 바라봤습니다. 박철수 씨는 이미 손에 망치를 쥐고 장치를 부술 준비를 하며 의문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안 돼요. 제가 그를 멈췄습니다. 저는 테이블에서 검은색 절연 테이프 한 롤을 집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카메라 렌즈를 가렸습니다. 그들의 화면에서는 영상이 사라졌겠죠. 이제 그들은 오직 검은 화면만 보게 될 겁니다. 카메라에 먼지가 끼었거나 진동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하게 내버려 두세요. 저는
박철수 씨에게보다는 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작은 마이크 구멍은 열어두었습니다. 저는 박철수 씨에게 돌아섰고 그날 아침 처음으로 진심으로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가세요, 박철수 씨. 그리고 고마워요.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집안의 정적이 변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기다림의 정적이 아니라 사냥 직전의 정적이었습니다. 저는 렌즈가 가려진 카메라가 놓인 테이블로 다가가 허공에 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5분이 아주 잘 예열되네요. 파일을 넣을 시간이에요. 제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지금 차 안에서 만족스럽게 서로를 바라보며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은 정말 시작되었지만 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하기까지 1시간 반이 있었고 저는 그들을 위해 특별한 메뉴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복도 마루 위 제 하이힐 소리는 판사의 망치 소리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거실로 가서 의자에 쓰러져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홀 끝에 있는 육중한 참나무 문, 제 연구실로 곧장 향했습니다. 이곳은 항상 무균적인 청결함과 완벽한 질서가 지배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집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과학, 알코올, 유리, 용연양, 그리고 차가운 기운의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환풍기를 켰고 조용한 환기 소음이 공간을 가득 채우며 저를 다른 세상으로부터 분리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산채로 태워주기려 했던 그 세상으로부터요. 저는 저의 향수 오르간으로 다가갔습니다. 향수 전문가들이 수백 개의 에센스 병으로 가득 찬 작업대를 부르는 이름이죠. 예전에는 이곳에서 아름다움을 창조했습니다. 여성들에게 사랑받는 느낌을, 남성들에게는 강한 느낌을 주는 향기를 만들었죠. 오늘 저의 팔레트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그들이 연극을 원한다면 제가 그 감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감독은 빛과 소리뿐만 아니라 배우들의 정신물리까지 조종하죠. 저는 라텍스 장갑을 꼈습니다. 제가 하려는 일에는 면장갑이 너무 거칠었습니다. 저는 외과 의사의 정밀함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차입니다. 저는 선반에서 말린 제스민병을 꺼냈습니다. 순수하고 고귀한 음료죠. 하지만 제스민은 훌륭한 위장술사입니다. 저는 특별히 활성 성분을 보관하는 금고에서 투명한 액체가 담긴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라벤더의 합성 유사체로 강화된 고농축 길촉은 추출물이었지만 라벤더 특유의 향은 없었습니다. 미량으로는 기분 좋은 이완을 유발하지만 농도를 조금만 높이면 근육이 솜처럼 무력해지고 혀가 살짝 꼬이며 반대로 의식은 섬뜩할 정도로 선명하게 말을 듣지 않는 몸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행동할 능력을 빼앗지만 두려움을 느낄 능력은 남겨둡니다. 저는 피펫으로 정확히 12방울을 찻주전자에 넣었습니다. 의지를 약화시키기에는 충분했지만 잠재우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잠든 몸이 아니라 구경꾼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인간의 코가 가장 오래되고 가장 정직한 위험 감지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위협을 볼 수 없어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순간에 인체에서 분비되는 분자가 있습니다. 고농도의 안드로스테논이죠. 이것은 땀 냄새가 아닙니다. 아니요, 그것은 불안 냄새입니다. 저는 이것을 휘발성 용매와 섞고 매운 고추에 들어있는 물질인 합성 캡사이신 한 방울을 추가했습니다. 공기 중에 극미량으로 분사되면 기침이나 눈물을 유발하지 않지만 체온을 높여 그들을 덥게 만들고 땀을 흘리게 하며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리적 반응을 뇌는 분명하게 해석할 것입니다. 나는 위험에 처해 있어. 나는 불안해.
나는 거짓말하고 있어. 저는 이 혼합물을 식당 구석에 있는 자동 방향제로 옮겨 담고 15분마다 분사되도록 타이머를 설정했습니다. 우리가 디저트를 먹을 때쯤이면 방 안의 공기는 그들 자신의 편집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준비를 마친 후 저는 장갑을 벗었습니다.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차가운 확신을 느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은 기다림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제가 아직 살아있는지 궁금해하며 매분마다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신중하게 단어를 골라 답장을 보냈습니다. 5분이 아주 잘 예열되고 있어, 아들아. 너희들을 위해 특별한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단다. 어서 오렴. 보냈습니다. 제가 무슨 의미로 말했는지 그들이 궁금해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들의 상상력이 그들의 승리가 될 아늑한 가족 저녁 식사 풍경을 그리도록 내버려 두세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파이였습니다. 저는 파이를 구울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 모든 것이 타버린 상태에서 사랑을 가장하며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실제 베이킹 냄새는 제 화학적 함정의 미묘한 균형을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시내에 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빵집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선우입니다. 체리파이 하나 필요한데요. 급해요. 속 재료는 2배로 부탁합니다. 네, 배달이 보통 1시간 걸리는 거 알지만 택시비는 제가 부담할게요. 40분 안에 뒷문으로 가져다 주세요. 전화를 끊으며 저는 쓰라린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저는 아들로서의 사랑을 가장한 아들에게 먹일 어머니의 보살핌을 가장한 파이를 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걸맞는 존재들이었죠. 배달원이 뒷문 철창 너머로 따뜻한 상자를 건네주자 저는 즉시 부엌으로 가져갔습니다. 저는 가차없이 판지 포장을 찢어 감자 껍질로 덮어 쓰레기통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파이는 가장자리가 조금 깨진 저의 오래된 세라믹 틀에 옮겨 담았습니다. 위에는 공장 제품의 완벽한 겉모습을 감추기 위해 슈거 파우더를 뿌렸습니다. 이제 파이는 집에서 만든 듯 어설프게 보였습니다. 저는 식은 가스레인지 옆 테이블에 그 틀을 놓았습니다. 무대는 준비되었습니다. 장식도 모두 세팅되었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드레스 주머니에서 박철수 씨가 렌즈를 가리기 전 송신기에서 꺼내준 메모리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가 저를 배웅할 때 말없이 제 손에 쥐어주었죠. 저는 그것을 봐야만 했습니다. 적의 얼굴을 알아야 했습니다. 카드리더기 슬롯의 딸깍 소리가 정적 속에서 총성처럼 울렸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파일은 어제 저녁 날짜였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는 동안 흔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손의 움직임과 가스레인지 뒤에 회색 벽만 보였습니다. 그러다 각도가 맞춰지고 이준호의 얼굴이 화면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창백했고 끊임없이 문 쪽을 돌아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동물적인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빨리, 그가 화면 밖에 누군가에게 쉿하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산책하다가 일찍 돌아올 수도 있어. 서두르지 마. 침착하고 벨벳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에 제 속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저는 그 음색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제 사무실에서 세금, 면허, 유언장 등을 논의하며 들었던 목소리였습니다. 화면에 천천히 그리고 자신감 있게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새하얀 셔츠 소매는 정확히 1cm만큼 보였습니다. 김태호, 제 변호사, 제 믿음직한 대리인, 제 금고 열쇠와 모든 서류 사본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상 속 김태호는 바로 그 타이머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 평생 부엌을 폭파하는 일이라도 한 것처럼 능숙하고 노련하게 움직였습니다. 계획은 간단해.
준호야. 그가 전선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늙은 여자가 치매로 가스 끄는 걸 잊고 성냥을 켰다. 전형적인 사고지. 보험사도 꼼짝 못할 거야. 내가 서류 문구를 잘 봐줄 테니 만약 엄마가 바로 죽지 않으면요? 이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태호는 시야 각도를 확인하며 카메라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잠시 그는 모니터 화면을 통해 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비싼 넥타이를 맨 살인자의 차갑고 냉소적인 시선이었습니다. 죽을 거야. 그가 비웃었습니다. 그 정도 양해 갔으면 벽이 날아갈 테니 순식간에 끝날 거야. 너는 도착하면 슬픔을 설득력 있게 연기하는 게 중요해. 과장하지 말고. 저는 일시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태호의 얼굴은 그 반쯤 걸친 미소와 함께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연구실의 공기가 갑자기 희박하게 느껴졌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탐욕스러운 자식들의 음모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기업 강탈이었습니다. 김태호는 저의 모든 자산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유언장이 제가 갑자기 사망할 경우 이준호에게 경영권이 넘어가지만 유언 집행인, 즉 김태호 자신의 감독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이 일을 꾸몄던 것입니다. 이준호는 도구에 불과한 그저 한낱 졸병이었습니다. 진짜 조종자는 30년 동안 제가 믿고 등을 맡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에 전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태호는 증거를 없애고 사건을 질질 끌며 저를 모든 것을 스스로 꾸민 미친 노파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는 사방에 인맥이 있었습니다. 저의 법적 보호는 허구였습니다. 저는 법 앞에서 완전히 철저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저는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피부는 건조하고 잔주름이 있었지만 손가락은 강했습니다. 법이 그들 편이라면 저는 저만의 법으로 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변호사를 가진 자가 아니라 위험을 더 잘 감지하는 자가 살아남는 화학의 법칙, 자연의 법칙으로 말이죠. 저는 메모리 카드를 꺼내 심장 가까운 가슴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밖에서 차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갈 위 타이어 소리, 문 닫히는 소리.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초인종 소리는 들어오라는 요청이 아니라 고통에 찬 조난 신호 같았습니다. 길고 끈질기게 울리는 듯한 벨소리 뒤에 무거운 정적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매를 고쳐 잡고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에 손바닥을 쓸어 넘긴 후 마치 물속을 유영하듯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 저는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 저녁 저의 역할은 화학자도 복수자도 아닌 자식들을 보게 되어 너무나 기쁜, 조금은 덤벙대는 사랑스러운 어머니였습니다. 가면은 순식간에 제 얼굴의 두 번째 피부처럼 달라붙었습니다. 저는 육중한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문턱에는 이준호와 최수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동시에 애처롭고 섬뜩했습니다. 그들은 가족 저녁 식사에 온 손님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신을 확인하러 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이준호는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의 비싼 캐시미어 코트는 풀어져 있었고 스카프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쉬며 집 외벽, 창문, 지붕을 훑어보듯 눈을 이리저리 굴렸습니다. 그는 그 흐름을 찾고 있었고 깨진 유리창을 찾고 있었고 폐허를 찾고 있었지만 집은 굳건히 온전하게 서 있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최수연은 더 잘 버티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이 모든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핸드백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완전하고 절대적인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준호가 소리쳤고 그의 목소리는 가성으로 갈라졌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저는 활짝 웃으며 팔을 벌린 채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호야, 수연아, 어쩜 이렇게 일찍 왔니? 길이 막힐 줄 알았는데 벌써 와 있네.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캐시미어와 실크 옷 아래 그의 몸은 현처럼 팽팽했습니다. 저는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갈비뼈 아래로는 쫓기는 짐승에 미친 듯한 불규칙한 박동이 느껴졌습니다. 쿵쿵 쿵쿵 패닉이었습니다. 순수하고 정제된 패닉. 그는 저를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불길 속에서 살아 돌아온 유령인 양, 저를 만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문 앞에 서 있니? 추울 텐데. 저는 조잘거리며 그들을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들어와, 어서 들어와. 집안이 이렇게 따뜻하고 아늑한데 그들은 마치 지뢰가 깔린 벙커에 들어서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의 첫 번째 깜짝 선물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냄새였습니다. 최수연은 현관에서 멈춰서서 콧구멍을 벌름거렸습니다. 그녀는 가스 냄새를 예상했을 겁니다. 지독한 그을음 냄새를 예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대신 그들을 감싼 것은 진하고 풍부하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식욕을 돋우는 향기 구름이었습니다. 그것은 검은 후추, 마늘, 로즈마리 한 가지로 양념한 육즙 가득한 구운 고기 향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즉시 침이 고이고 집에 대한 감정이 거의 실체화되는 그런 향이었죠. 물론 오븐에는 고기가 없었습니다. 오븐에는 사온 체리파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지금 1층을 가득 채우고 있는 향기는 저의 향기 교향곡이었습니다. 노릇하게 구워진 껍질을 위한 메틸 디퓨라네이트 몇 방울, 연기를 위한 구아이아콜 약간 그리고 고기 육즙을 모방한 복잡한 황화물 혼합물, 후각적 환상, 감각의 착각. 저는 최수연의 머릿속 설정이 뒤죽박죽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착각했어. 타이머가 작동하지 않았어.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녁을 준비하고 있잖아. 라는 의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환상적인 냄새죠? 제가 이준호의 코트를 받아들며 제잘거렸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파이만으로는 배가 부르지 않을 것 같아 로스트를 끓이고 있었답니다. 로스트? 이준호는 멍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되뇌었습니다. 엄마가 오븐에서 요리했어요? 그럼 아들아, 어디서 하겠니? 저는 엄청난 노력 끝에 가볍고 은은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손 씻고 거실로 들어와. 차는 이미 준비되어 있단다. 저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에는 이미 저의 두 번째 함정, 불안과 땀을 유발하는 공기 중 혼합물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살아있다는 충격 때문에 자신들의 상태를 무시하고 어색하게 서로에게 바싹 붙어 소파에 앉았습니다. 최수연은 존재하지 않는 고기 냄새가 나는 부엌 쪽을 끊임없이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얇은 자기 찻잔에 차를 따랐습니다. 호박색 액체가 김을 내고 있었습니다. 제스민, 길촉은, 라벤더, 그리고 저의 특제 혀풀림제였습니다. 마셔요, 마셔. 길에서 왔으니 몸을 좀 녹여야지. 제가 최수연에게 찻잔을 건네며 재촉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두 손으로 찻잔을 받았습니다. 이준호는 거의 대일 뻔하며 크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의 모골대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좋습니다. 화학작용이 그들의 혈액 시스템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15분 안에 그들의 방어막은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고 약물로 인해 증폭된 두려움은 통제 불능이 될 것입니다. 저는 등바디가 높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의자의 반대편에 앉아 손을 무릎에 모았습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창백하니? 제가 걱정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회사에 문제라도 있니? 준호야, 살이 빠졌네. 수연이가 너를 잘 안 먹이나 보구나.
이준호는 찻잔을 쿵소리 나게 받침대에 놓았습니다. 자기가 깨질 뻔했습니다. 엄마, 그가 시작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그는 기침을 했습니다. 엄마, 그 가스레인지는? 가스레인지는 괜찮아요? 최수연은 긴장했습니다. 그녀는 이준호를 팔꿈치로 옆구리를 살짝 쳤지만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이 주제를 꺼내지 않기를 바랐지만 두려움이 조심성을 앞질렀습니다. 그들은 왜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연극적인 긴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부엌을 바라보았고, 그 다음 그들을 바라보았고, 제 얼굴에는 죄책감 어린 표정이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준호야. 네가 어떻게 알았니? 그 가스레인지도 나처럼 늙었나 봐. 그들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최수연은 숨쉬기를 멈췄습니다. 뭐요? 무슨 일인데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글쎄 말이야. 제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1시간 전에 부엌에 들어가서 오븐 손잡이를 돌렸는데 불이 안 붙는 거야. 딸깍 하고는 아무 소리도 안 나더라. 앞전 점화장치가 고장 났거나 가스가 안 나오는 것 같았어. 저녁 식사를 못 먹을까봐 너무 속상했지. 이준호의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가스가 나오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타이머가 밸브를 열었고 가스는 오븐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가 거의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지.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길고 긴 벽난로 성냥을 꺼내서 문을 열고 잠시 기다렸다가 가스가 확실히 나오도록 손잡이를 이리저리 돌려본 다음 성냥을 그었어. 이준호는 소파 등받이에 몸을 바싹 기댔습니다. 최수연은 입을 살짝 벌린 채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무서웠지 뭐니. 제가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펑 하고 터졌어. 와, 정말 큰 소리였지. 불꽃이 바로 얼굴로 치솟았어. 눈썹도 살짝 그을린 것 같아. 불길이. 저는 양손으로 커다란 불덩이를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 그 후에는 평소처럼 잘 돌아가더라. 문도 꽉 닫아뒀지. 그런데 아직도 냄새가 좀 이상해. 너희들은 못 느끼겠니? 저는 그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바보라고 확신했습니다. 제가 그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제가 문을 열었기 때문에 가스가 부분적으로 빠져나가 그 섬광과 함께 연소되어 기적적으로 폭발을 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냄새가 난다고요? 이준호가 더욱 창백해지며 되물었습니다. 가스 냄새가요? 누가 알겠니? 제가 태연하게 대답하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가스일 수도 있고 그을음일 수도 있지. 오래된 가스레인지라고 말했잖아. 안에서 뭔가 조용히 쉬쉬거리는 소리가 나. 하지만 불은 잘 붙어 있잖아. 로스트가 저기서 잘 익고 있고. 더 이상 만지지 않기로 했어. 작동하는 동안은 그냥 두자고. 수리공은 내일 부를 거야. 방 안에는 쨍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들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더욱 무서운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메커니즘이 손상되었다. 내가 건드려서 더 고장냈다. 가스가 계속 새고 있다. 어딘가 안에서, 패널 뒤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프로판, 부탄 혼합물이 쌓이고 있다. 농도는 매초 증가하고 있다. 그들은 화약통 위에 앉아 있었다. 안 돼. 최수연이 거의 비명처럼 날카롭게 소리치며 그를 막았습니다. 이준호는 아내를 바라보며 굳어버렸습니다. 화면 켜지 마. 그녀가 부엌 쪽을 눈짓하며 쉿 하고 말했습니다. 정전기 스파크.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영리한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떤 전자적인 충격도 폭발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연아, 왜 그러니? 제가 놀란 척 물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하고 싶니?
아니요, 김선우 여사님. 그녀는 고통스러운 표정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디지털 디톡스 중이에요. 오늘은 가족 간의 대화를 위해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어요. 정말 멋지구나. 제가 감탄했습니다. 옳은 말이야. 저는 그들의 시선이 방 안을 이리저리 헤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도망치고 싶었지만 지금 도망치는 것은 의심을 사는 행위였습니다. 김태호가 분명 그들에게 지시했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행동해라. 뭔가 잘못되어도 당황해서 들키지 마라. 그들은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만약 지금 뛰쳐나간다면 제가 모든 것이 잘 작동한다고 말했는데 그들의 공포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리고 만약 남아있다면 저와 함께 폭발할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준호는 에티켓도 있고 코트 소매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엄마, 혹시 오븐을 끌까요? 로스트는 그냥 두고 피자를 시켜 먹을까요? 무슨 소리니, 아들아? 제가 발끈했습니다. 거의 다 됐어. 40분 정도 더 있으면 돼. 그리고 스위치도 고장났어. 돌려보려 했는데 안 움직이더라. 아예 고장낼까봐 그냥 뒀지. 다 구워지게 해두렴. 고장났다고요. 그 말이 돌처럼 떨어졌습니다. 이준호는 사형 선고를 받은 자의 절망감으로 최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가스레인지를 끌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 수도 없었습니다. 합성 섬유 옷으로 스파크를 만들까봐 움직이기도 두려워했습니다. 절망감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준호의 눈꺼풀이 약간 무거워지고 움직임이 더 부드럽고 느려지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두려움은 남아 있었지만 그의 몸은 의지에 반하여 이완되기 시작하며 그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를 기다리는 동안 제가 부드럽게 말하며 찻잔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사업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수연아, 회사 문제에 대해 뭔가 할 말이 있었던 것 같던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 타이타니코는 이미 빙산들 사이를 항해하고 있었고 오케스트라는 장송곡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최수연은 마치 공격 직전의 코브라처럼 의자에 똑바로 앉았습니다. 탐욕은 놀라운 감정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라도 자기 보존 본능마저 잠재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에서 벌어지는 싸움을 보았습니다. 벽 너머 어딘가에서 쉬쉬거리는 가스 폭탄에 대한 동물적인 공포와 드디어 약점을 드러낸 희생자를 발견한 포식자의 차가운 계산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선우 여사님, 그녀가 시작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 하녀들을 질책할 때 쓰던 바로 그 금속성의 기업가적인 음색을 띄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김에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징조입니다. 징조라고요? 제가 냅킨을 고쳐잡는 척하며 되물었습니다. 제 움직임은 의도적으로 느리고 높아 같았습니다. 이제 여사님께서 좀 쉬셔야 할 때라는 징조요. 최수연은 부엌 쪽을 흘끗거리는 이준호의 경고하는 시선을 무시하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요즘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황후의 매출은 3분기 연속 하락하고 있어요. 시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합성 공식을 가진 공격적인 경쟁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사님은 너무 오래된 방식만 고수하고 계세요. 거짓말이 진하고 끈적한 물결처럼 그녀에게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회계 장부를 낱낱이 알고 있었습니다. 황우는 유럽에서 판매 기록을 경신하고 있었지만 최수연은 제가 고립되어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그녀는 제가 저택에 갇혀 시험관만 들여다보며 사업하는 자식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믿는 치매 걸린 노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준호는 어머니의 건강을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계속해서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위선적인 걱정의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가스레인지 사건만 봐도 그래요. 자칫하면 비극으로 끝낼 뻔했잖아요. 기억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흐트러지시고 그 연세에는 당연한 일이지만
사업은 강력한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이준호는 식탁보 끝을 구기며 침묵했습니다. 그는 부끄러웠지만 아내와 빚에 대한 두려움이 부끄러움을 앞섰습니다. 그는 약한 고리였지만 가장 약한 고리가 가장 심하게 끊어지며 가장 큰 고통을 줍니다. 저는 무겁게 한숨을 쉬며 어깨를 늘어뜨렸습니다. 패배를 가장하는 것은 쉬웠습니다. 제 몸은 오늘 아침의 긴장으로 정말 피곤했으니까요. 어쩌면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수연아.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 그 가스 냄새가 나를 너무 힘들게 했어. 최수연의 눈이 포식자의 불꽃처럼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피맛을 느꼈습니다. 저희가 모든 일을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엄마. 이준호가 제가 마음을 바꿀까봐 두려운 듯 빠르게 끼어들었습니다. 엄마는 치료받고 쉬셔야 해요. 제주도 최고급 요양원으로 가세요. 그래.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일이야. 그리고 말이다. 난 준비를 마쳤단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제가 성냥을 꺼낼까봐 기대하며 저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며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벽에 서 있는 오래된 마호가니 서랍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이 대화가 있을 줄 알았어요. 제가 서랍을 열며 말했습니다. 제 나약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 모두를 거의 폭파시킬 뻔했으니 저는 두꺼운 가죽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일주일 전에 은행거래 내역에서 이상한 거래를 처음 발견했을 때 미리 준비해둔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계획된 살인에 대해서는 몰랐지만 횡령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로 돌아와 그들 앞에 파일을 놓았습니다. 이것은 증여 계약서란다. 제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회사 경영권과 모든 자산을 너희 이름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거야. 새해에는 하려고 했는데 왜 미룰 필요가 있겠니? 최수연은 마치 사막에서 마지막 물 한 모금을 잡는 것처럼 파일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열었고 저는 그녀의 눈이 문구위를 빠르게 훑는 것을 보았습니다. 권리와 의무의 완전한 이전에 대한 일반 위임장. 그녀는 제목을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재산 책임, 서명 권한. 그녀는 내용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핵심 단어를 찾고 있었습니다. 권리 이전, 완전한 통제. 그녀는 보고 싶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준호는 땀을 흘리며 그녀의 어깨너머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서명해요. 제가 지친 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서 밥이나 먹자. 파이도 곧 다 익을 거야. 파이 이야기는 그들에게 채찍질처럼 작용했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이곳을 마무리하고 지뢰밭 같은 집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펜, 최수연이 요구했습니다. 저는 금촉이 달린 제 만년필, 무겁고 위험 있는 펜을 건네주었습니다. 최수연이 먼저 서명했습니다. 거침없이, 공격적으로, 거의 종이를 찢을 듯이 말이죠. 그녀는 첨부된 작은 글씨를 읽기 위해 페이지를 넘겨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국을 차지하는 데 급했습니다. 그 다음 이준호가 펜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너무 떨려서 서명이 구불구불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다 됐어요. 최수연이 파일을 닫고 가슴에 꼭 안으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김선우 여사님은 현명한 결정을 내리셨어요. 저희는 여사님을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백억 원짜리 회사를 손에 넣어 막 제 인생을 훔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산기가 바쁘게 돌아가며 사업을 대기업에 팔아 얻을 이익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 달 전에 모든 실제 자산을 신탁기금으로 옮겨 서류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저의 모든 채무를 인수하는 계약서에 방금 서명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재정적 함정이었습니다. 이제 화학적 함정이 작동할 시간이었죠. 제가 그들에게 공증을 위해 파일을 가져가기 위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설명했죠. 이제 형식적인 절차는 끝났으니 축하해야겠네요. 어디 보자. 식욕을 돋우는 특별한 약이 어디 있었는데. 저는 크리스탈 장식들 사이에 작은 장식용 향수병들이 놓여있는 서랍장 매니 선반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제 손이 어설프게 움직였습니다. 어두운 약병 유리가 선반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방 안의 정적 속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울렸습니다. 파편이 마루 위로 튀었고 투명한 액체 웅덩이가 순식간에 증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제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외쳤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덤벙거릴까? 이준호는 소리에 움찔하며 테이블을 넘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최수연이 발을 오므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칠까봐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또 당신 실험이에요? 냄새가 2초 만에 그들의 코를 강타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눈물만 나게 하는 암모니아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농담 삼아 진실의 세럼이라고 불렀지만 더 정확히는 공황의 묘약이라고 불러야 할 저의 개인적인 개발품이었습니다. 휘발성 형태의 요인빈을 기반으로 합성 페로몬 불안 유사체와 코인두의 혈관을 확장시켜 즉각적인 흡수를 돕는 날카롭고 차가운 멘톨 향을 혼합한 것이었습니다. 이 물질은 뇌의 편도체, 즉 공포의 중심에 직접 작용했습니다. 즉각적인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 분비를 유발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숨이 막혔으며 다가오는 재앙에 대한 비합리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진정한 화학작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피 속에는 이미 저의 착카테일, 즉 진정제와 근육 이완 물질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솜처럼 무력하고 느릿하며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깨진 병에서 나온 흥분제 한 방울을 받은 뇌는 비상경보를 울리며 싸우거나 도망치라는 반응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끔찍한 불협화음입니다.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는데 차는 핸드브레이크가 걸려있고 바퀴는 콘크리트에 굳어있는 상태를 상상해 보세요. 엔진은 울부짖고 차체는 흔들리지만 움직임은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두려움을 넘어 편집증을 유발합니다. 이준호는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눈은 부자연스럽게 커졌습니다. 나 숨을 쉴 수가 없어.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뭔가 날카로운 냄새가 나. 최수연은 벌떡 일어섰지만 다리가 풀려 소파에 다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대체 무슨 빌어먹을 것을 깬 거예요? 그녀가 소리쳤고 목소리는 비명으로 변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냥 오래된 향수예요. 저는 창문을 열려는 시도도 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금 위험한데 너무 오래됐네요. 걱정 마세요, 얘들아. 너희들은 그냥 행복해서 신경이 과민해진 거야. 이제 회사 주인이 됐으니까.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아 그들의 반응을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이준호의 눈동자는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입으로 공기를 들이켰습니다. 땀이 그의 얼굴에 폭포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이전에 공기 중에 뿌려졌던 캡사이신은 이제 아드레날린과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 온도가 40도까지 치솟았다고 느꼈을 겁니다. 가스, 이준호가 미친 듯이 속삭였습니다. 이건 향수가 아니야, 가스야. 농도가 치명적이야. 수연아, 우리 지금 죽을 거야. 닥쳐. 최수연이 거친 목소리로 소리치며 말을 듣지 않는 손가락으로 블라우스 단추를 풀려고 했습니다. 이 여자야, 이 여자가 뭔가 한 거야. 그녀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화학적 폭풍으로 흐려진 그녀의 눈빛 속에서 처음으로 깨달음이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기침도 하지 않고 땀도 흘리지 않으며 등뼈를 곧게 세운 채 깡통 속 벌레를 관찰하는 곤충학자처럼 완전히 침착하게 자신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덥죠?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마 오븐이 너무 잘 가열돼서 그런가 봐요. 준호야,
내 말이 맞았어. 거기서 뭔가 소리가 나더라. 파이 한번 확인해 볼까? 이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소파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는 격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생리적인 갈등이 그의 내부를 찢어발겼습니다. 몸은 잠들고 싶어 했고, 뇌는 도망치고 싶어 했지만, 영혼은 자신이 유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째깍거리는 소리가 들려 그가 갑자기 허공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째깍, 째깍. 가스레인지 안에는 더 이상 타이머가 없었지만 그의 머릿속 타이머는 이성의 마지막 초를 세고 있었습니다. 내 착각이야. 얘야. 저는 그날 아침 내내 거울 앞에서 연습했던 바로 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그저 내 심장 소리일 뿐이야. 내 성공에 너무 기뻐서 뛰는 소리라고. 저는 테이블에서 서명된 파일을 집어 조심스럽게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연극의 첫 번째 막이 끝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형 선고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소리내어 읽어줄 차례였습니다. 저는 무릎에 놓인 가죽 파일 표지를 매니큐어 바른 손톱으로 두드렸습니다. 그 건조하고 규칙적인 톡톡, 톡하는 소리만이 손님들의 무겁고 답답한 숨소리로 가득 찬 방 안의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제가 찌푸려진 그녀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사려 깊게 말했습니다. 향수에는 베이스 노트라는 개념이 있어. 처음에 밝고 기만적인 향들이 날아간 후 피부에 남는 향기지 지울 수 없는 본질이야. 최수연은 공포의 화학적 안개 속에서 뚫고 나오는 증오의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요힌빈과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미친 속도로 밀어내며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허브차로 약해진 몸은 복종을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구석에 버려진 고장 난 인형 같았습니다. 뭘 이런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녀가 마른 입술을 핥으려 했으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명했어요. 회사는 우리 것이고 우리는 이제 갈 거예요. 준호야, 일어나. 하지만 이준호는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발사 직전에 이젝션 시트인 양소파 팔걸이를 꽉 붙잡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부엌문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미 보이지 않는 죽음이 스며 나오고 있다고 그에게는 느껴졌습니다. 아직 다 듣지 못했잖아. 제가 그들의 충동을 부드럽게 저지했습니다. 너희들은 황후를 차지하는데 너무 급해서 부록 1번도 읽지 않았어. 그런데 거기에는 이 계약서의 가장 흥미로운 베이스 노트가 작은 글씨로 적혀 있지. 저는 천천히 파일을 열어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 조항 보이나요? 채무 인수 및 개인적인 보증 책임. 최수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슨 채무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회사에는 빚이 없어요. 저희가 회계 장부를 확인했어요. 너희들이 본 것은 내가 보여준 장부였지. 제가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제 눈에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연아, 나는 너희들의 활동을 확인했단다. 2달 전에 나는 독립감사인을 고용했어. 김태호가 먹여 살리는 그런 감사인이 아니라 진짜 전문가들을. 서울에서 말이야. 저는 이준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엌을 보지 않고 젬병에 손을 넣다가 들킨 아이처럼 공포에 질려 저를 응시했습니다. 다만 그 병 속에는 베리가 아니라 수십억 원이 들어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구멍을 찾아냈어. 제가 낡은 양말의 구멍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1억 5천만 원 규모의 거대한 재정적 구멍 말이야. 이준호 친구들의 이름으로 된 유령 회사를 통해 빼돌린 자금들, 허위 원자재 구매, 가짜 마케팅 조사. 최수연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들썩거렸습니다. 엄마가 알고 있었다고요? 알고 있었지.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 내 친아들을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로 경찰에 신고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해결책을 찾을 것인가.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큰 소리가 이준호의 온몸을 움찔하게 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탐욕스럽게 서명한 이 문서는 내 사랑스러운 아이들아, 너희를 내 자산의 소유자로 만들지 않아. 너희를 내 빚의 소유자로 만들지. 이 계약서에 따르면 너희는 그림자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횡령이 너희의 책임임을 인정하고 내가 형사 고발을 하지 않는 대가로 24시간 이내에 회사의 모든 금액을 개인 자산으로 변제할 의무를 지는 거야. 방 안에 떠다니는 침묵은 솜처럼 두터웠습니다. 제 말의 의미는 공황 상태와 약물작용의 장막을 뚫고 천천히 그들에게 도달했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최수연이 속삭였습니다. 이건 사기야. 우리는 이 일을 제기할 거야. 김태호에게.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김태호는 어제 아침에 이 계약서 초안을 확인했단다. 내가 그에게 너희가 투자자들 앞에서 체면을 지키기 위해 자수하고 돈을 돌려주고 싶어 한다고 말했지. 그는 물론 너희의 고귀함에 놀랐겠지만 서류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작성했어. 그는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으니까. 그는 너희가 그저 도둑이라고 생각했어. 최수연은 일어서려 했습니다. 분노가 잠시 근육의 약함을 압도했습니다. 그녀는 길고 날카로운 손톱을 가진 손을 뻗어 파일을 낚아채려 하며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놔, 당장 찢어버려. 이 늙은 마녀. 하지만 그녀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차는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그녀는 베개 위로 다시 주저앉으며 거친 숨을 쉬었고 움직임을 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밀랍처럼 부드러웠지만 뇌는 아드레날린의 불길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무력함 속에 갇힌 고통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종이를 찢는 건 소용없어, 수연아. 저는 벽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시계 바늘은 1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3분 전, 제 메일 서버는 예약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그들에게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참조, 이사회, 우리 수석 회계사, 그리고 물론 채권은행의 보안팀. 너희가 차를 마시는 동안 내가 클라우드에 업로드한 너희의 서명이 담긴 이 계약서 스캔 파일이 첨부되어 있지. 이제 회사는 공식적으로 파산 위기에서 벗어났어. 횡령의 가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책임을 떠맡았으니까. 이준호는 얻어맞은 개처럼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엄마, 왜요? 우리한테 그만한 돈이 없어요. 그들은 모든 걸 가져갈 거예요. 아파트, 차, 저는 빚 때문에 감옥에 갈 거예요. 살인죄로 감옥에 가는 것보다 빚 때문에 가는 게 낫지 않겠니?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준호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의 공포의 묘약에 의해 증폭된 그의 공황은 새로운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떠올렸습니다. 타이머를, 가스를. 우리가 여기서 돈 문제로 다투는 동안 옆방에서는 죽음이 째깍거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는 머리를 감싸 안고 좌우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야 해. 우리 가야 한다고.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돈 따위 상관없어. 수연아, 가자. 어디로? 최수연이 꽥 소리 질렀습니다. 이해 못해? 우리는 빈털터리가 됐어. 저 여자가 우리를 파괴했다고. 저는 일어섰습니다. 제 그림자가 그들 위로 길고 어둡게 드리워졌습니다. 아무도 배고픈 채로 가지 않을 거야. 제가 자상한 주인처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야기하느라 중요한 것을 잊었지 뭐니? 축하 만찬을 말이야. 저는 시범적으로 코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느껴지니? 고기 냄새가 아주 진해졌어. 겉은 벌써 살짝 타고 있는 것 같네. 공기 중에는 정말로 저의 합성 구운 고기 향이
그들의 땀 섞인 공포 냄새와 뒤섞여 진하게 풍기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저는 확장된 그의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좀 도와주겠니? 부엌으로 가서 오븐에서 팬 좀 꺼내다 주렴. 엄마는 데일까봐 무섭고 손도 약하잖니. 너는 남자잖아. 제 말은 우물에 돌을 던진 듯 정적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준호는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눈이 튀어나올 듯 했습니다. 그는 상상했습니다. 자신이 부엌으로 걸어가 오븐 손잡이를 잡고 당기는 모습을. 화학물질과 자신의 죄의식으로 오염된 그의 머릿속에는 김태호가 그린 선명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스파크, 폭발, 즉각적인 죽음. 그는 그 안에 고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안에 가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미친 노파인 제가 단지 가스 누출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을 확실한 죽음으로 보내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어서, 아들아. 제가 그에게 한 발짝 다가가며 재촉했습니다.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냥 문만 열어주면 돼. 안 돼. 그가 속삭였습니다. 뭐가 안 된다는 거니? 제가 목소리를 높여 강철 같은 음색을 더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이렇게 애썼는데 어머니의 사소한 부탁을 거절하는 거니? 가서 그 빌어먹을 오븐 문이나 열어. 제가 그를 밀치려는 듯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한 방울이 되었습니다. 죄책감, 감옥의 위협, 피 속에 흐르는 마약성 칵테일, 그리고 불에 대한 동물적인 공포로 인해 흔들리던 이준호의 정신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랍장의 크리스탈 잔들을 울리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이었습니다. 안 돼, 만지지 마, 열지 마. 그는 소파에서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와 최수연의 발치에 기어갔고 마치 천장이 무너질 것을 예상하는 것처럼 머리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열지 마. 파이가 없어. 거기 폭탄이 있어. 우리 다 터질 거야. 최수연은 그를 조용히 시키려 발로 찼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닥쳐, 이 바보야. 그녀가 쉿하고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이준호는 울부짖으며 얼굴에 눈물을 범벅했습니다. 엄마, 거기 가지 마세요. 김태호가,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밸브를 조작했어요. 가스가 나와요. 문을 열면 스파크가 튀어서 우리 다 죽을 거예요. 저는 그 위에 서서 저의 키에서 내려다보며 그의 히스테리를 지켜봤습니다. 자백이었습니다. 증인들 앞에서 크고 또렷한, 비록 유일한 증인은 저뿐이었지만 이 집의 벽들은 들을 줄 알았고 그들 스스로 설치한 카메라의 마이크는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제가 아주 조용히 되물었고 제 목소리는 메스처럼 그의 비명을 갈랐습니다. 너희들이 밸브를 조작했다고? 이준호는 광기 어린 표정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네, 네, 보험금을 타려고 집을 폭파시키려 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5분만은 열지 마세요. 우리를 죽이지 마세요. 방 안에는 그의 흐느낌만이 방해하는 죽음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수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재정적 파산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던 삶의 완전하고 총체적인 끝이라는 것을요.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방 안의 두려움 냄새는 견딜 수 없었지만 이제 새로운 색조가 섞였습니다. 절대적인 패배의 냄새였습니다. 그렇다면 함정이었구나. 제가 그 말을 음미하며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문을 열면 우리가 공중으로 날아갈까봐 두려워했지? 네, 이준호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부엌을 바라보았고 다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지만 그것은 어머니의 자애로운 미소도 복수자의 맹렬한 미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방금 자신의 가장 복잡하고 가장 어두운 걸작을 완성한 장인의 미소였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그 일을 할 참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하이힐을 돌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안 돼. 이준호가 비명을 지르며 제 뒤를 기어오려 했지만 그의 다리는 카펫에 엉켰습니다. 엄마, 멈춰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육중한 주철5분 손잡이에 손바닥을 얹었습니다. 금속은 따뜻하고 살아있는 듯 했습니다. 제 등 뒤에서 이준호는 죽어가는 짐승의 헐떡임 같은 소리를 내며 몸을 웅크리고 머리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는 불길의 폭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수연은 눈앞에 흰원이 보일 정도로 눈을 꽉 감은 채 소파에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녀의 입은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제 쪽으로 당겼습니다. 경첩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정적 속에서 천둥 소리처럼 울렸지만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광도 굉음도 창문이 날아가는 일도 없었습니다. 오븐 속에서는 뜨겁고 달콤한 증기구름, 바닐라와 체리향만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가스도 죽음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구름이 저를 감싸는 것을 허락하며 몇 초 동안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딸깍. 방 안에는 귀청이 터질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방금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한 두 사람의 무겁고 끊기는 숨소리만이 들리는 정적이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느릿느릿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제 하이힐 소리만이 얼어붙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치마를 바로잡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준호는 천천히 머리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온전한지 확인하려는 듯 얼굴과 어깨를 더듬었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동물적인 불이해와 뒤섞인 광기가 넘실거렸습니다. 엄마, 그가 속삭였습니다. 살아계세요? 우리가 살아있다고요? 바닥에서 일어나렴, 준호야.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가을 낙엽 소리처럼 건조하게 들렸습니다. 내 카펫을 망치고 있고 콧물도 닦으렴. 내 나이의 남자에게는 어울리지 않아. 그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터져버렸습니다. 수년간의 거짓말과 두려움으로 억눌려 있던 감정의 둑이 겪었던 공포와 제가 주입한 약물의 영향으로 무너졌습니다. 김태호였어요. 그가 말을 더듬으며 빠르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어요. 빚이 많았어요. 엄마, 이해 못하세요? 그 사람들이 저를 위협했어요. 그 사람들이요. 암호화폐 투자로 7천만 원을 빚졌어요. 그들은 제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 다음에는 수연이에게 손댈 거라고 했어요. 그는 무릎으로 제게 기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김태호가 이 집이 엄청난 돈이 된다고 했어요. 땅값이 비싸서 고급 빌라 단지로 팔면 모두에게 충분할 거라고. 빚도 갚고 수연이 사업 자금도요. 우리는 엄마가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가스는 빨랐을 거예요. 엄마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그저 돈을 원했을 뿐이에요. 엄마. 우리에게는 돈만 필요했어요. 닥쳐. 최수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흐트러진 머리에 번진 마스카라로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뉘우침이 없었습니다. 오직 분노만이 있었습니다. 패배한 도박꾼의 분노. 닥쳐, 이 얼간이. 그녀가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늙은 할망구 앞에서 비굴하게 굴지 마. 네가 다 망쳤어. 너는 항상 징징거려서 모든 걸 망친다고. 그녀는 저를 바라보았고 그 시선에서 저는 심연을 보았습니다. 그래, 우리는 당신을 죽이고 싶었어. 그녀가 뱉어냈습니다. 당신이 성자라도 되는 줄 알아? 당신은 여기서 자기 무덤에서 썩어가며 시험관이나 들여다보고 있는데
우리는 푼돈이나 세고 있잖아. 당신은 통장에 수십억 원이 있는데 우리는 거지처럼 당신에게 구걸해야 해? 당신은 늙었어. 이미 살 만큼 살았잖아. 이 모든 게 당신한테 왜 필요해? 그녀의 말은 저를 상처 입혀야 했지만 저는 차갑고 초연한 호기심만을 느꼈습니다. 마치 서로를 잡아먹는 박테리아 배양액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다 끝났니? 최수연이 숨을 헐떡이며 침묵하자 제가 물었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놓인 빈 찻잔을 들어 손 안에서 돌렸습니다. 너희들은 정말 부주의하구나. 제가 사려 깊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집에 들어오기 전부터 가스 냄새가 사라졌다는 것을 눈치채지도 못했어. 이준호는 흐느끼는 것을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가스레인지는 3시간 전에 수리됐어. 제가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수룩한 노인이라고 생각했던 박철수 씨가 너희의 타이머와 카메라를 찾아냈단다. 저는 그들의 눈이 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요? 이준호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저녁 식사 내내 우리를 갖고 놀았다고요? 파이, 계약서, 너희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보고 싶었을 뿐이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끝까지 갔지. 너희는 횡령을 자백하는 서류에 서명했어. 살인미수를 녹음으로 자백했단다. 무슨 녹음요? 최수연이 움찔했습니다. 저는 부엌 쪽 벽에 붙어 있던 가려진 카메라의 작은 검은 점을 가리켰습니다. 마이크는 켜둔 상태였어. 제가 설명했습니다. 영상은 없지만 너희의 자백 오디오는 지금 그 메모리 카드에 녹음되고 있어. 그리고 클라우드 저장소에도 백업되고 있지. 기술은 정말 놀라운 것이지. 안 그래? 최수연은 창백해져서 캔버스처럼 변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함정이 단단히 닫혔다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이준호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수리공이 오기 전에 엄마가 어떻게 타이머를 알았어요? 엄마는 알 수 없었을 텐데. 저는 쓰게 웃었습니다. 이준호야, 나는 향수 전문가야. 내 직업은 세상을 분자 단위로 해체하는 것이지. 내가 못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니?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고 제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기운이 서렸습니다. 오늘 너희가 들어왔을 때 너희에게서는 값비싼 향수 냄새뿐만 아니라 배신의 냄새가 진동했어. 그것은 오래된 두려움의 신맛, 거짓의 금속성 맛, 그리고 탐욕의 썩은 내음이 어우러진 복잡한 하모니였지. 나는 네가 처음 만났을 때 눈을 피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 냄새를 한 달 전부터 느꼈단다. 그리고 오늘 이 냄새는 견딜 수 없었어. 저는 일어섰습니다. 제 그림자가 그들을 덮쳤습니다. 나는 너희를 보기 위해 카메라가 필요하지 않아. 내가 가스레인지에 대해 말할 때 내 심장 박동이 어떻게 변하는지 들었어. 내 약물 때문에 내 눈동자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보았지. 너희는 내가 희생자라고 생각했지만 자연에서 가장 위험한 독은 종종 가장 달콤한 향기를 가진다는 것을 잊었어. 이준호는 얼굴을 가린 채 다시 조용하고 절망적으로 흐느꼈습니다. 그는 완전히 부서졌지만 최수연은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듯 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여전히 이완제의 작용으로 흔들렸지만 그녀는 자신을 바로 세웠습니다. 그녀는 베이지색 드레스를 정리하고 소매에서 보이지 않는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녀의 입술에는 비뚤어지고 사악한 비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좋아. 그녀는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평온했고 섬뜩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네가 이겼어, 선우. 녹음도 있고 계약서도 있지? 우리를 감옥에 넣을 수도 있겠네. 축하해. 그녀는 저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에서는 졌어. 정말? 제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최수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김선우 향수회사는 한 가지 제품으로 버티고 있어.
황후가 매출의 80%를 차지하지. 그 공식 없이는 내 사업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너는 늙었어. 내 코는 예전 같지 않잖아. 분잔이 뭐니 떠들어봐야 소용없어. 넌 아무것도 새로 만들 수 없을 거야. 그녀는 핸드백 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이준호는 그녀가 권총이라도 꺼낼까봐 놀라 움찔했지만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녀는 승리감에 스마트폰을 흔들었습니다. 보험이 있어. 저는 정중한 흥미를 가지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뭔데? 황후의 공식이야. 최수연이 승리감에 숨을 내쉬었습니다. 완전하고 상세한 공식. 내 개인 금고에 있던 그거 말이야. 김태호가 네가 일주일 전 정원에서 산책하는 동안 그걸 열었고 우리는 모든 페이지, 모든 재료, 모든 비율, 모든 혼합 온도를 사진 찍었어. 그녀는 웃었고 그 웃음은 유리가 긁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우리를 감옥에 넣겠다고? 마음대로 해.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내 중국 파트너들은 이미 생산을 시작할 거야. 우리는 시장에 10배나 저렴한 복제품을 쏟아 부을 거라고. 내 브랜드를 파괴할 거야. 우리는 공식을 대중에게 공개할 거야. 넌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야, 선우. 넌 왕국 없는 여왕이 될 거라고. 그녀는 저에게서 두려움을 보기를 기대하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애원하기를 기대하며 향수 전문가에게 핵심 공식의 유출은 평생의 사업이 끝나는 것과 같으니까요. 대신 저는 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그러다 더 크게. 그것은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그렇게 웃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최수연은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확신에 금이 갔습니다. 왜 그래?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늙어서 미쳤어. 저는 손끝으로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 수연아. 제가 숨을 고르며 내쉬었습니다. 넌 정말 오만한 바보구나. 저는 그녀에게 바싹 다가갔습니다. 이제 저는 그녀를 위에서 내려다봤고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네가 정말 내가 황후의 진짜 레시피를 사람들이 드나드는 집에 있는 금고속 종이 쪼가리에 보관한다고 생각했니? 그건 당신 개인 기록이었잖아? 그녀가 자신 없이 쏘아붙였습니다. 도장도 찍혀 있었어. 김태우가 확인했어요. 김태우는 변호사지, 화학자가 아니야. 제가 잘라 말했습니다. 너희가 사진 찍은 그 서류는 내가 5년 전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특별히 쓴 거야. 그건 가짜야. 거짓말하지 마. 그녀가 쉿하고 말했습니다. 재료 목록은 맞았어. 우리가 확인했다고요. 재료는 맞지.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 빼고. 안정제 말이야. 저는 그녀의 귀에 몸을 기울여 마치 가장 끔찍한 비밀을 털어놓는 것처럼 속삭였습니다. 금고에 있는 그 공식에는 알데하이드 S12가 0.5% 농도로 적혀 있지. 하지만 진짜 안정제는 내가 최종 단계에서 직접 첨가하는 나만의 복합 에스테르야. 그 공식은 내 머릿속 외에는 어디에도 없어. 저는 몸을 뒤로 물러서서 그녀의 눈에 공황이 싹 트는 것을 보며 즐거워했습니다. 금고에 있는 레시피대로 재료를 섞으면 어떻게 될지 알아? 제가 사교적인 어조로 물었습니다. 처음 3일 동안은 향수가 완벽하게 황후처럼 향이 날 거야. 너희는 병에 담고 배송하고 어쩌면 팔 수도 있겠지. 저는 순간을 즐기며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부터 산화 반응이 시작될 거야. 알데하이드가 제스민과 충돌하면서 이 모든 훌륭하고 귀한 액체가 흐릿한 액체로 변할 거야. 냄새가. 무슨 냄새일 것 같니? 저는 가장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썩은 암모니아 냄새와 고양이 오줌 냄새. 최수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블러핑이야. 해봐. 제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생산을 시작하고
너희에게 있지도 않은 마지막 돈을 투자해봐. 온 세상에 망신을 당해보라고. 난 첩병을 사서 우리 화장실에 놓아둘 거야. 최수연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휴대폰은 둔탁한 소리를 내며 마루에 부딪혔지만 그녀는 아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비장의 카드가 단순한 허풍이 아니라 또 다른 저의 함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괴물이야.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아니, 얘야. 제가 의자로 돌아가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저 전문가이고 너희는 아마추어야. 너희의 연극은 끝났단다. 최수연은 눈을 깜빡이지 않고 저를 바라봤고 저는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계획, 미래의 부, 지위, 이 모든 것이 제가 방금 말한 썩은 암모니아 냄새만을 남기고 먼지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패배라는 단어는 그녀 같은 사람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훔쳤다라는 단어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녀는 이것이 포식자로서 당연히 그녀의 것이어야 할 승리인데 제가 그것을 훔쳤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침묵은 끊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진 현 같았습니다. 여전히 바닥에 앉아있던 이준호는 폭풍의 접근을 느끼며 조용해졌습니다. 공식 최수연이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사교적인 어조도 오만함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절망에 헐거워진 금속성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진짜 공식을 당장 내놔. 안 그러면 제가 자세를 바꾸지 않고 물었습니다. 나에게 소리 지르거나 또다시 자신이 갈 용기조차 없는 법정에 가겠다고 위협할 건가?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분노의 표정이 아니라 광기의 가면이었습니다. 그녀의 피 속에 있는 화학 칵테일, 아드레날린, 흥분제, 두려움이 분출을 요구했습니다. 이성은 끊겼습니다. 오직 코너에 몰린 쥐의 본능만이 남았습니다. 내놔.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제게는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베이지색 코트 자락이 펄럭이는 것을 보았고 길고 포식자 같은 손톱을 가진 그녀의 손이 제 목을 향해 뻗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때리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서 그 공식을 흔들어 털어내려 했고 제 목숨과 함께 그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준호는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지만 아내를 막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거나 방어 자세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를 바라봤고 제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녀가 이 거리를 넘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충분합니다. 굵은 저음이 울려 퍼졌고 유리창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불과 몇 센티미터 정도만 열려있던 부엌 팬트리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문턱에는 박철수 씨가 나타났습니다. 좁은 통로에 서 있는 그는 거대해 보였습니다. 그의 낡은 작업복은 기름 얼룩으로 더러웠지만 지금 그는 배관공이 아니라 바위 같았습니다. 한 손에는 무거운 몽키 스패너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아래로 내리고 있었고 다른 손에는 눈높이로 들어 올린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켜져 있었습니다. 최수연은 너무 갑자기 멈춰서서 그녀의 하이힐이 마루에 줄무늬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제 의자에서 반미터 떨어진 곳에 멈춰서서 거친 숨을 쉬고 있었고 굽은 손가락이 저를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철수 씨는 침착하게 서서 카메라 초점에 그녀를 확실히 담고 있었습니다. 모두 녹화했습니다. 시민분. 그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길고 정직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굳건한 확신을 담아서요. 협박도, 폭행도, 그리고 남편분의 가스 관련 자백도요. 좋은 영화가 나왔네요. 수사관이 좋아할 겁니다. 최수연은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무력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박철수 씨의 휴대폰에서 저에게로 시선을 옮겼고 저는 모든 상황에 최종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의미가 그녀에게 도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었습니다. 아, 그녀가 숨을 내쉬었고 다리가 풀렸습니다. 분노로 억누르고 있던 제 허브차의 작용이 이제 새로운 힘으로 그녀를 덮쳤습니다. 아드레날린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공허함과 나약함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공기가 빠진 것처럼 소파 팔걸이에 주저앉았습니다. 박철수 씨, 제가 목을 정리하며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수연이 건드리지도 못했던 칼날을 바로잡으며요. 동영상을 저에게 보내주시고 혹시 모르니 문 앞에 잠시 서 계세요. 예, 김선우 여사님. 그가 휴대폰을 내리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거실 출구를 가로막도록 섰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의 가장 비참한 장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준호, 제 아들, 제가 한때 작은 손가락을 잡고 걷는 법을 가르쳤던 유일한 아들이 그의 지휘관이자 우상이자 폭군이었던 최수연이 무너졌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그는 홀로 결과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카펫 위로, 깨진 병의 파편 위로 기어왔고 그것들이 그의 값비싼 바지 무릎에 밝히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가 울부짖었고 그 소리는 숲에서 길을 잃은 아이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는 원하지 않았어요. 저 여자 때문이에요. 다 저 여자 때문이에요. 저 여자가 저를 강요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그는 제 발에 닿아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손을 거두었습니다. 안 돼, 준호야.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 돌려줄게요. 그가 눈물과 콧물로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이래서 갚을게요. 뭐든지 서명할게요. 제발 경찰만은 안 돼요, 엄마. 저는 감옥에서 살 수 없어요. 저는 엄마 아들이잖아요. 엄마는 저에게 이럴 수 없어요. 저는 그의 떨리는 어깨를, 숱이 적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나는 대머리를, 눈물로 젖은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연민을 느꼈을까요? 네, 날카롭고 사무치는 연민을. 고통받지 않도록 안락사시켜야 할 병든 동물에게 느끼는 그런 연민을요. 하지만 그가 의지했던 그 맹목적이고 모든 것을 용서하는 모성애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아침 제 가스레인지에서 타이머를 본 바로 그 순간 타버렸습니다. 일어나, 준호야. 제가 말했고, 제 목소리에는 세월의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 말이 맞아. 너는 내 아들이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마지막 교훈을 가르쳐야 한단다. 책임감이라는 교훈을 말이야.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은 거실의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외울 정도로 잘 알지만 가족에게 불리하게 사용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번호를 눌렀습니다. 상황실입니다. 제가 울고 있는 아들의 머리 위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우입니다. 주소는 은계마을 소나무길 12번지입니다. 범죄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준호는 숨을 멈추고 굳어버렸습니다. 최수연은 뒤로 고개를 젖힌 채 눈을 감았습니다. 아니요, 강도 사건이 아닙니다. 제가 한 단어 한 단어 또렷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전 공모에 의한 집단 특경법상 사기입니다. 저에게는 그들의 서명이 담긴 자백서와 재정 서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최수연에게 시선을 던졌습니다. 노인에 대한 신체적 폭행 위협도요. 영상 기록과 증인도 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며 당직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네, 그들은 여기 있습니다. 도망치려 하지 않을 겁니다. 몸이 좋지 않거든요. 순찰차를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방 안에는 죽음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준호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앉아
무릎을 감싸 안고 한 곳을 응시하며 좌우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최수연은 소금 기둥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깨진 공황묘약과 인간의 땀 냄새로 무거웠습니다. 저는 분위기를 바꿔야 했습니다. 뭔가 진짜가 필요했습니다. 멀리서, 아직 아주 멀리서 희미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을 숲의 정적을 가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운명처럼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는 긴장으로 약간 쑤셨지만 등은 꼿꼿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이준호가 고개를 들지 않고 먹먹하게 물었습니다. 부엌으로. 제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박철수 씨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는 비켜서서 저를 동정과 존경이 가득한 시선으로 배웅했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 따뜻한 기운이 저를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오래된 가스레인지는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검고 믿음직하고 배신의 불결함으로부터 정화된 모습으로요. 저는 가스레인지로 다가갔습니다. 제 움직임은 침착하고 의식적이었습니다. 저는 친구 손녀딸이 선물해준 수탉 자수가 놓인 낡은 오븐 장갑을 집었습니다. 저는 오븐 문을 열었습니다. 열기, 아늑함, 그리고 잘 익은 체리와 달콤한 반죽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진한 향기가 저에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가스도 폭발도 없었고 완벽하게 구워진 파이만이 있었습니다. 껍질은 황금빛 갈색이었고 체리즙은 살짝 끓어 넘쳐 틀 가장자리에 캐러멜화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틀을 꺼내 나무 받침대에 놓았습니다. 사이렌 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제 그것은 저택 정문 바로 앞에서 아주 가까이 들렸습니다. 경찰차의 파란색 경광등, 불빛이 부엌벽을 미끄러지듯 지나가며 천장에 매달린 말은 쑥 묶음을 어둠 속에서 드러냈습니다. 저는 칼을 들고 작은 조각을 잘라냈습니다. 뜨거운 김이 위로 피어올라 경찰차의 차가운 불빛 속에서 기이하게 춤을 추었습니다. 저는 파이 한 조각이 담긴 접시를 들고 다시 거실 문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준호와 최수연은 거리의 푸른 불빛의 규칙적인 섬광에 의해서만 비춰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령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안타깝구나. 제가 조용히 말했지만 이어진 정적 속에서 제 목소리는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체리파이야, 준호야. 네가 가장 좋아하는. 저는 잠시 멈춰서 이제 다가오는 정의의 냄새와 섞인 빵 냄새를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가는 곳에서는 메뉴가 좀 다를 것 같구나. 문에서 권위적인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철수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세요, 박철수 씨. 손님들이 오셨네요. 베르가모트 에센셜 오일 한 방울이 눈금 실린더에 떨어져 알코올 표면에 닿고 완벽하게 둥근 물보라를 일으켰습니다. 저의 새로운 연구실의 정적 속에서 그 소리는 징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6개월, 제 집이 따뜻한 가족의 온기가 아니라 경찰 경광등의 불안한 섬광으로 환하게 비춰졌던 그날 밤 이후로 정확히 반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25층 제 사무실의 파노라마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도시는 제 아래에 회색빛으로 번잡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여기 위에서는 공기가 깨끗하고 에어컨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제 테이블 위에는 최신판 잡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제 얼굴이 있었습니다. 엄격한 옆모습, 완벽하게 정돈된 흰머리, 그리고 커다란 글씨의 헤드라인, 철의 코, 김선우, 가족 드라마를 비즈니스 제국으로 바꾸다. 최수연의 말은 하나 맞았습니다. 스캔들은 정말 잘 팔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유명한 향수 전문가를 유산 때문에 죽이려 했다는 이야기는 수사 비밀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유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의 명성을 파괴하기는커녕
그것은 브랜드의 신화를 창조해 주었습니다. 기자들은 스캔들의 향기라고 썼습니다. 황후의 매출은 단순히 증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직 상승했습니다. 여성들은 단순히 꽃 향기를 맡는 것을 넘어 강인함의 향기를, 생존의 향기를 맡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창문에서 돌아서서 편지 더미가 놓인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구치소 우편 소인이 찍힌 관공서 봉투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박철수 씨와 제가 수집한 증거들, 오디오 녹음, 폭행 영상, 그들 자신의 손으로 서명된 재정 서류들은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형법 제159조 사항, 특경법상 사기. 게다가 살인미수는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고의적인 재물 손괴로 재분류되었고, 직접적인 살인 의도를 증명하기는 더 어려웠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준호는 5년을, 최수연은 기획자로서 6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제가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그 편지들 속에는 아마도 애원이나 저주 혹은 물건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저는 봉투 더미를 조심스럽게 두 손가락으로 집어 분쇄기에 넣었습니다. 기계는 탐욕스럽게 윙윙거리며 종이를 삼키고 제 과거의 비명들을 가늘고 무의미한 국수가닥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승리감도 쓰라림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수년간 쌓였던 모든 쓰레기를 집 밖으로 내보낸 대청소 후에 무균적인 청결함만을 느꼈습니다. 사무실 문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김선우 여사님, 익숙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로운 샘플 놓을 선반 다 정리했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박철수 씨가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굵은 체크 무늬에 회색과 빨간색이 섞인 새 플란넬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실제 나이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하인으로 익숙했던 구부정함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등을 꼿꼿이 세우고 걸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그에게 회사 기술 서비스 팀장직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거절하며 나사 돌리는 일에 익숙하고 사람을 지휘하는 데는 익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집했습니다. 저는 제가 등 뒤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제 건물 안의 모든 것은 스위스 시계처럼 정확하게 작동했습니다. 엘리베이터부터 환기 시스템까지요. 고마워요, 박철수 씨. 제가 그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교계 여왕의 형식적인 미소가 아닌 단순하고 인간적인 미소였습니다. 차 한잔 할까요? 제가 그 백리향 차를 끓였는데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그는 수염을 극적이며 콧방귀를 뀌었고 그의 눈에는 장난기가 번뜩였습니다. 그는 저의 첨가물들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김선우 여사님께서 직접 끓이셨다면 마시겠습니다. 이제 저는 여사님을 폭탄 처리반처럼 믿으니까요. 우리는 연구실 한 구석에 있는 작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크리스탈 향수병들의 반짝이는 면에서 빛이 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차를 마셨고 텅 빈 대화로 정적을 채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고독을 두려워했습니다. 탐욕스러운 자식들의 방문을 견뎠고 그들의 위선을 참았습니다. 오직 집안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수십억 원을 들여 가족이라는 환상을 샀습니다. 이제 제 거대한 집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허의 고요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고요함이었죠. 새로운 향수를 만들고 계세요? 박철수 씨가 눈금 실린더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네, 제가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들이마시며 대답했습니다. 불사조라고 이름 짓고 싶어요. 차가운 잿더미, 약간 쓴 쑥 향이지만 심장부에는 야생장미의 밝고 생생한 향이 있어요. 마치 화재 후에도 삶이 계속된다는 상징처럼요. 박철수 씨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데요. 필요한 일이죠. 그가 창고 배선을 확인하겠다고
약속하며 떠나자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손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과 저를 연결하는 마지막 끈이요. 저는 그림 뒤에 제 개인 금고가 숨겨진 벽으로 다가갔습니다. 한때 김태호가 그렇게 쉽게 열었던 바로 그 금고였습니다. 이제 이곳에는 제 눈에 망막에만 반응하는 새로운 생체 인식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얼굴을 스캐너에 가져다 댔습니다. 조용한 삐소리와 함께 육중한 강철문이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금고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돈은 사업에 있었습니다. 보석도 없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보석의 의미를 오래전에 잃었습니다. 최수연은 이곳에 향수의 성배, 황후의 공식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가 죽일 준비까지 했던 바로 그 공식. 그들이 사진 찍었고 지금쯤 중국의 지하 공장들이 그것으로 자신들의 조악한 혼합물을 만들려 했으며 악취나는 암모니아 액체를 생산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바로 그 공식. 저는 안정제에 대해 말했을 때 그녀의 얼굴을 떠올리며 비웃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중요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금고 깊숙이 손을 뻗어 선반의 차가운 금속을 쓸어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황금색 양각이 새겨진 파일도 비밀 노트도 USB도 없었습니다. 저는 검지로 제 관자놀이를 두드렸습니다. 여기에 있어 제가 허공에 속삭였습니다. 언제나 여기에만 있었지. 진정한 기술은 훔치거나 사진 찍거나 복사할 수 없어. 황후의 공식은 그리고 저의 새로운 향수의 공식도 오직 저의 신경망, 저의 후각 기억 속에만 존재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도 한 방울 한 방울 그것을 재현할 수 있었고 제스민 수확량이나 공기 습도에 따라 미묘한 차이를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그들이 찾기를 바라는 것만을 썼을 뿐입니다. 바보들을 위한 함정을요. 금고 안에는 3단으로 접힌 두꺼운 문양 용지 한 장이 외로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저의 오래된 유언장이었습니다. 김태호가 10년 전에 작성했던 바로 그 유언장. 모든 동산 및 부동산, 그리고 지적재산권은 내 아들 이준호에게 유증한다. 저는 서예 같은 필체로 쓰인 그 문구들을 바라보며 가벼운 혐오감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종이는 제가 미리 주었던 사랑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금은 갚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연구실 번호로 다가갔습니다. 앞전 점화장치가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작고 날카로운 파란 불꽃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들이 제 부엌에서 일으키려 했던 그런 불이 아니었습니다. 이 불은 제 통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 가장자리를 불꽃에 가져다 댔습니다. 종이는 순식간에 불붙었습니다. 불길은 문양 도장을 탐욕스럽게 핥아먹으며 제 아들의 이름과 최수연의 이름, 그리고 희생자가 되겠다는 저의 과거의 의무를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불꽃이 손가락 끝까지 다가올 때까지 종이를 가장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검고 가벼운 재가 연구실의 무균적인 타일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공기 중에는 탄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파괴의 냄새겠지만 저 김선우에게는 그것은 시작의 냄새,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향기였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펴고 마지막 종이 조각이 공중에서 재가 되어 발밑의 먼지로 흩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하이힐로 그것을 밟고 문질렀습니다. 다 끝났어. 제가 크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작업대로 돌아가 피펫과 야생장미 추출물이 담긴 병을 들었습니다. 할 일이 많았습니다. 세상은 저의 새로운 향수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세상을 기다리게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결말은 어떠셨나요? 김선우 여사의 이야기는 복잡하고 달콤 씁쓸한 여운을 남깁니다. 그렇죠? 한편으로는 정의와 인간 정신의 힘의 절대적인 승리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외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감옥에 보내야 했던 어머니의 깊은 비극입니다. 많은 분이 어머니의 마음은 배신, 심지어 살인 미수까지 모든 것을 용서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그런 용서가 그녀에게 육체적 죽음이 아니더라도 정신적 죽음이라는 사형 선고가 되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김선우가 자신의 친혈육을 괴사 조직처럼 잘라낸 것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그녀는 다른 길을 찾고 그들의 영혼을 다른 방식으로 구원하려 했어야 했을까요? 이 어려운 도덕적 선택에서 여러분이 누구의 편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물론 다음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창조성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의 절정에 있는 주인공을 남겨두었지만 삶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업은 영원한 전장이며 어쩌면 새로운 적들이 이미 김선우 향수 제국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김선우의 삶의 일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행복을 위한 자리도 생길 수 있을까요? 철의 코 이야기의 속편을 듣고 싶으신가요? 이야기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그녀의 화학적 함정에 대한 세부 사항이 궁금하거나 제가 언급하지 않은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모든 댓글을 읽고 가장 흥미로운 이론들을 반드시 논의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했다면, 바로 그 체리 향과 함께하는 차가운 복수의 향기를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이것이 감사하다고 말하고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고품질 오디오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모든 청취자와 모든 의견을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께 모든 것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 끝에 화면 중앙에 창이 나타날 것입니다. 클릭하시면 저희의 다른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